이 항암제는 생각보다 똑똑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다면은 부작용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적군을 공격함과 동시에 아군도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위드임 암선생입니다. 위드임 병원에서 항암 부작용 치료를 받으시는 암 환우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항암제 부작용의 치료와 관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 항암 부작용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일단 항암제 부작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열거하자면은 엄청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들 위주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제 그 메스꺼움, 구역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역이란 말은 환자분들이 잘 친숙하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메스꺼움, 약간 어지러움으로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구토, 자꾸 이제 토하는 거, 변비나 설사, 번갈아가면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는 호중구가 감소하는 호중구 감소증, 이제 입안이 허는 구내염, 손발 저림, 빈혈이 굉장히 심해지면은 이제 수혈까지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 이제 좀 생길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질문인데요. 항암 치료에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결국 이제 이 항암제 부작용이 생기는 공통적인 원리는 우리 이 항암제가 암세포도 공격을 하지만 정상세포도 이제 공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항암제는 생각보다 똑똑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다면은 부작용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적군을 공격함과 동시에 아군도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부작용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또 그런 원인들은 이따가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암 부작용 치료와 관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많은 환우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그 홈페이지를 제가 직접 다 작성을 한 내용들인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치료 프로그램 중에 항암 부작용 페이지를 보시면은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환자분들이 겪고 계시는 그런 힘든 증상들 잘 정리를 해 놓았는데, 메스꺼움, 그다음에 구토, 굉장히 흔하게 이제 힘들어 하시는 거고, 일단 이 증상이 이제 생기게 되면 밥을 못 먹잖아요. 밥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쪽쪽 빠지시지. 살이 엄청 빠지시고 암세포가 환자분들의 남아있는 열량소, 에너지들을 다 갉아먹었기 때문에 살이 이제 더 빠지게 되는 거죠. 전문 용어로는 악액질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토나 이제 메스꺼움을 줄일 수 있는 약제들은 다양하게 있고요. 그다음에 패치를 붙이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 병원은 상급 병원들이 가지고 있는 약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 조금 더 편안하게 항암 이후의 증상들을 치료하실 수 있도록, 조절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 토하는 그런 횟수들을 좀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작용은 호중구가 감소하는, 보통 항암 교육받을 때 이제 골수 기능이 억제된다는 표현으로 설명을 듣게 되시는 부작용입니다. 여러 항암제가 있지만 이제 대표적인 항암제가 전통적으로 쓰던 세포 독성 항암제가 있어요. 그 세포 독성 항암제가 작용하는 원리는 이제 세포의 분열을 막는 원리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 몸의 세포 분열이 왕성한 곳에서 부작용이 잘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이제 골수인데요. 골수가 우리 몸에 이제 피를 만드는 공장 같은 데예요. 이제 골반뼈와 그 허벅지뼈에 가장 큰 골수가 있는데, 이제 항암을 맞게 되면 그런 골수의 기능이 억제되면서 세포가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중요한 게 이제 백혈구 수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백혈구 수가 떨어지면 면역세포 수가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게 뭐가 문제냐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몸은 항상 외부 균들,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수의 이상의 이제 면역세포들이 유지가 돼 있어야 되는데, 항암을 맞고 면역세포가 떨어지면 이게 감염이 잘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항암할 때 열이 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들으실 때 그 원인이 골수 기능이 억제되기 때문에 이제 감염이 돼서 열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이해하시면 왜 열 날 때가 바로 조치가 필요하구나 이런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거고, 그러면 호중구는 뭐냐? 백혈구는 면역세포의 전체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백혈구의 일부를 호중구라고 불러요. 특히 이제 세균하고 주로 싸우는 세포들을 이렇게
지칭하는 걸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호중구의 개수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즉시 올리는 이제 골수 촉진 주사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촉진 주사를 맞고 감염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항생제도 써야 되고 이런 조치들을 하게 되는데, 호중구에 대한 부작용은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그러면 호중구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뭐 고기를 잘 먹으면 되냐, 이제 운동을 해야 되냐, 그런 질문 많이 받지 않으세요? 네, 네. 많이 받고 저도 있습니다. 많이 봤는데, 사실은 이게 약 때문에 생긴 이제 일종의 반응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노력을 해서 올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좀 제한적이고, 중요한 거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대표적으로 열이 났을 때 바로 이제 응급실에 진료를 보시던가, 우리 병원에 계실 때는 저희들이 바로 열 나는 걸 캐치해서 바로 조치를 취하는 그런 과정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작용은 변비와 설사입니다. 물론 항암제 부작용이 종류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는 하지만 변비와 설사는 대표적으로 많은 항암제들에 이제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이고, 변비도 생길 수 있고 설사도 생길 수 있는 게 서로가 완전히 반대인 것 같은데 한 가지 약에서 두 가지가 다 나타날 수 있냐? 그것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항암제의 부작용 자체로서도 변비도 설사도 일어날 수가 있고, 특히나 한 가지 더 보태는 거는 변비 같은 경우에는 항암제 종류에 따라서 구역구토의 정도가 심한 종류들일 때는 항구토제의 역할을 하는 이제 덱사메타손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가 들어가는데, 그 덱사메타손에 대표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변비가 있고, 그래서 보통 항암하시고서 며칠 이내로 변비가 이제 심한 경우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변비와 설사는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약을 잘 쓰면서 넘어가는 게 중요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변비가 뭐 한 2, 3일 정도 이제 변을 못 보셨다 할 때 많은 분들이 이걸로 약까지 써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변비는 그대로 방치하고 기다려 보면은 보통의 경우는 이후에는 더 해결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지나지 않아서 이제 약을 적절하게 쓰기 시작을 하는 게 훨씬 그 증상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설사 같은 경우는 횟수가 너무 많아지면 이제 물의 손실이 많아지면서 탈수가 오실 수도 있고, 워낙에 그 자체가 기력이 떨어지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컨디션을 잘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이제 설사약을 적절하게 잘 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설명드릴 이제 부작용은 손발저림,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요. 이 손발저림이 너무 심해지게 돼서 일상생활이 이제 불가능할 정도로 심해지게 되면 이제 그 항암제를 일단 빼거나 아니면 항암치료 아예 다른 항암제로 이제 바꾸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 손발저림에 대해서는 사실은 치료가 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은 쓸 약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약물 치료들을 통해서 증상을 조절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환자분들께서 이제 좀 개인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은 공통적으로 손과 발을 보온과 보습을 잘 해주실 수 있으면은, 여름에도 마찬가지로, 여름에도 이제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에어컨의 그런 냉기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피부 쪽에 그 말단 신경이 자극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환자분들께서 기억하실 거는 보온과 보습을 잘 해주셔야 된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부작용은 구내염입니다. 이제 식사를 못 하시게 되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 구내염도 꽤 빈도가 흔하고, 입 안에를 보면 이렇게 궤양처럼 허옇게 패이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제 구강 칸디다증이라고 이제 내 몸에 있는 곰팡이균이 활성화가 되면서 하얗게 병변이 생기는 증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구내 궤양이 생겼을 때는 이제 뭐 물만 드셔도 막 힘들어 하셔가지고 거의 뭐 식음을 전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뭔가 드시는 것 자체가 어려우실 수 있어서, 그럴 때는 이거를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드시는 것 자체를 좀 제한하시고 인근 의원이나 병원에서 수액 치료를 하시는 게 좀 반드시 필요하실 것 같고, 그 점막이 호전될 때까지 좀 시간을 두고 점막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물적으로는 이제 가글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가글을 쓴다고 하니까
이제 위생용품 가글을 사다가 쓰시는 경우가 주로 있는데, 약물적인 구내염 궤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 약물로서의 가글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의사 진료를 통해서 이제 처방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구내염이 있을 때는 가볍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아까 구강 칸디다증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제 구강 칸디다증이 있을 때는 이제 곰팡이를 죽이는 항진균제를 꼭 써야 되는데, 어떤 상황인지는 이제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통해서 만약에 구강 칸디다증으로 진단이 됐다고 하면 항진균제를 쓰게 되면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하루 이틀 만에 좋아지는 그 임상 코스를 밟게 되니까. 뿌리는 스프레이도 있지 않나요? 스프레이도 있다.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게 궤양이 생기면은 이게 음식이나 물 같은 게 자극이 되기 때문에 한 면을 이렇게 코팅을 해주면은 이제 이게 자극이 덜 되니까 증상들이 완화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작용은 주로 이제 수혈이 필요할 수도 있는 빈혈과 혈소판 감소증이 올 수가 있는데, 이것도 아까 두 번째 부작용으로 언급했었던 호중구 감소증이랑 맥락은 같습니다. 다 골수가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현상인데, 특히 빈혈 같은 경우는 어지럼증이나 숨이 차거나 하는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 혈소판 감소증은 정도에 따라서 지혈이 잘 안 되거나 더 수치가 낮아지면 출혈의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에 많이 수치가 떨어졌을 때는 수혈까지도 충분히 고려를 하는 게 맞습니다. 보통은 항암에 따라서 기간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가장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혈압 검사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수혈도 진행을 하는 것이 좋고, 저희 병원에서도 그래서 이제 항암 종류에 따라서 그 맞는 기간에 이제 그 혈압 검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분들은 수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주변에 수혈이 가능한 병원이 별로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다른 병원에서 입원 중이신 분이 이제 거기가 수혈이 안 됐었는데, 저희 병원 수혈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를 이제 아시고서 전원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수혈이 참 중요한 치료 항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항암제 부작용의 그 종류와 그다음에 치료 관리법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영상이 조금 길어진 것 같아요. 줄인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모든 걸 다 보여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혹시라도 이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혹시 여기서 언급하지 않았지만은 다른 부작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희 위대인병원의 도움을 좀 같이 받아보시면 훨씬 더 지금의 암 치료 과정들이 순조롭게, 그리고 힘이 많이 되실 거라고 확신이 듭니다. 한번 저희 진료를 받으러 나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